안녕하세요. 아름입니다. 오늘 기본간호학 저희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배설요구 사정 및 간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설요구는 한 3문제 정도 출제될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도 역시 이론과 문제풀이가 함께 진행이 될 것이고요. 특히 이 배설간호 부분 중요합니다. 자, 이론 들어갈게요. 코어는 배설의 기전과 영향 요인, 그리고 배설 간호고요. 그리고 키포인트는 배설과 관련된 문제의 종류, 그리고 배설 장애 간호입니다. 자, 첫 번째 배설 요구 사정 한번 같이 볼게요. 배뇨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건데요. 정상뇨의 그 배설 기전에는 일단 비뇨기계 구조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부학은 이미 알고 있어요. 비뇨기계 구조는 어떻게 돼 있다? 신장, 사구체, 요도, 그리고 방광으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요도는 남자의 경우에는 15에서 20cm 되죠. 그리고 여자는 3에서 6cm.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요도구가 짧기 때문에 무엇이 더 잘 걸리나요? 요로 감염이 더 잘 걸리죠. 그리고 이런 해부학적인 차이 때문에 우리가 넬라톤을 하던 폴리를 끼던 그 카테터의 삽입 길이가 조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방광 용적은 500ml가 되는 거죠. 자, 배뇨 작용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배뇨 중추는 어디에 있나요? 대뇌와 척수에 있습니다. 대뇌에서 이제 수의적으로 조절하게 되고, 척수에서는 불수의적으로 조절하게 되는데, 이 배뇨 과정은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요인은 성인의 경우에는 200에서 300cc 정도의 방광의 소변이 차면 우리가 요일을 느끼게 되고, 아동의 경우에는 100에서 200cc 정도가 차면 우리가 요일을 느끼게 되는데, 이제 방광에서 소변이 어느 정도 차면 천골의 배뇨 중추 두 번째에서 네 번째에 있는 천골의 배뇨 중추로 자극이 가게 됩니다. 그림에서 살펴보면 이 스트레치 리세터에서 반응이 가요. 그래서 천골로 가죠. 그리고 이제 방광으로 다시 옵니다. 다시 오는데, 이때 이것은 이제 부교감 신경이 자극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배뇨근이 수축이 되게 되고 뇌괄약근이 이완되고 이제 요도로 보내게 되죠. 그럼 다시 자극이 어디로 간다? 대뇌피질로 가서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 회음부 근육이랑 이제 외괄약근이 이완되면서 배뇨가 생기는 거죠. 즉 배뇨라는 것은 뇌괄약근의 이완과 외괄약근의 수직적 이완, 그리고 복벽근의 경미한 수축, 그리고 횡격막의 하강으로 발생을 합니다. 하루 소변량은 성인의 경우에는 약 하루에 1500ml가 돼요. 이것을 알고 계셔야 우리가 핍뇨, 무뇨, 다뇨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 소변량은 성인의 경우에 약 하루에 1500ml가 된다. 요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뇨의 변화 종류와 원인이 2018년과 2020년에 출제가 됐었는데, 2018년에는 요 정체가 출제가 됐었고 2020년에는 요 실금이 출제가 됐습니다.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이 알아두셨으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핍뇨와 무뇨예요. 이것은 우리가 성인간호학, 신장계 질환에서 특별히 다루게 될 것이긴 하지만, 핍뇨는 하루에 소변이 400ml 미만이거나 혹은 시간당 30ml 미만일 때 우리가 핍뇨라고 부르고, 무뇨는 하루에 소변량이 100ml 이하일 때를 무뇨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수분 섭취가 부족할 때, 혹은 수분이 소실되었을 때, 혹은 쇼크, 신부전이나 신부전 등에서 나타나는데요. 요정체와 요실금 플러스 핍뇨와 무뇨도 함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정체는 그럼 무엇이냐? 방광을 비우지 못해서 방광의 소변이 축적된 상태입니다. 특히 남자 환자들의 전립선 비대에서 많이 생기죠. 여자는 전립선이 없기 때문에 요 정체보다는 여자 환자에게서는 요 실금이 더 많이 생기고, 남자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 때문에 요 정체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노인 환자에 있어서 분변 매복이 있을 때도 요 정체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배뇨 변화의 종류와 원인에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은 핍뇨, 무뇨, 그리고 시험에 출제가 됐었던 요정체와 요실금 까지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꼭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요실금의 종류가 출제가 됐었는데 어떤 것이 출제가 됐었느냐? 긴장성 요실금이 2020년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실금의 종류는 여러분이 그 정의를 분류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긴장성 요실금 한번 출제가 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기능성 요실금은 무엇이냐? 비뇨기계랑 신경계는 정상이에요. 그런데 신체적, 정신적 장애에 의해서 요 실금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긴장성 요실금은 복압이 올라갔을 때, 복압이 올라가는 게 무엇이죠? 기침하거나 무거운 거 들거나 혹은 재채기하거나 크게 우리 웃을 때, 그때 복압이 올라갈 때 소변이 나도 모르게 손실이 되는 것, 그것이 긴장성 요실금입니다. 그리고 긴박성 요실금은 갑작스럽게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수의적으로 나도 모르게 소변이 손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반사적 요실금은 방광에 소변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 생깁니다. 그리고 역류성 요실금 같은 경우는 소변이 넘쳐 흐르는 것, 즉 방광이 수축력을 상실했을 때, 방광도 근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데 그렇게 수축을 잘 못할 때 생겨요. 그래서 소변이 방광에 넘쳐 흐를 때 생기는 요실금이 바로 역류성 요실금이다. 이렇게 종류와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구별을 해서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배뇨에 대해서 신체 자료 수집을 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 한번 볼 거예요. 첫 번째 신체 사정,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느 질환이나 다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리고 나오는 것이 필요한 것이 진단적 검사입니다. 특히 배뇨량, 우리가 성인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500ml가 소변으로 배출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환자는 하루에 소변이 얼마 정도 나오나? 그것도 이제 필요하겠죠. 그리고 필요한 것이 우리 UA, 요분석 검사입니다. 정상적인 소변의 경우는 소변이 이제 연한 호박색이 될 거고 요비중은 1.010에서 1.025가 될 거예요. 폐안의 4에서 8, RBC의 경우에는 거의 안 나오지만 2개까지는 그래도 정상으로 우리가 카운트를 합니다. 그리고 요소와 크레아티닌 요산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케톤은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단백뇨나 포도당도 빠지면 안 됩니다. 어떤 사구체의 투과율이 증가돼서 큰 단백질이 빠지게 된다는 것은 단백뇨라 그래서 우리가 신장 질환으로 의심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케톤 빠지면 안 되고 이와 더불어서 포도당과 단백질도 빠지면 안 된다. 이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우리 2020년에 출제됐었던 소변 검사물 수집 방법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변 검사를 나갈 때는 깨끗한 변기에서 그냥 화장실에서 배뇨하고 수집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중간요 검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외요도구를 소독을 하고 우리가 클린 캐치라고 하는데요. 외요도구를 소독을 하고 이제 중간 소변으로 받는 것을 우리가 중간요 검사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될 것이 2개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단순 도뇨관을 통해서 소변을 채취하는 경우, 그리고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소변을 채취하고 있는 경우예요. 단순 도뇨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체로 잔뇨량을 측정할 때 측정을 합니다. 아니면 척수 마취를 하고 온 환자가 시원하게 소변을 자연 배변을 하고 나서 방광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왔는지 그때 보기 위해서 넬라톤을 한번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폴리 카테터를 빼고 나서 자연 배뇨한 후에 방광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넬라톤을 한번 하죠. 그때 잔뇨량 측정할 때 보통 이용한다고 한다면 잔뇨량은 50ml 미만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치도뇨관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서 소변 채취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거죠. 클램핑을 하는 것. 잠금 장치를 잠그고 그리고 포트를 소독을 한 후에 이 잠금 장치를 풀어주는 것.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넬라톤과 폴리에서는 이 부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흔히 하는 검사가 24시간 소변물 검사를 수집을 하는 건데 24시간 소변은 정말 하루 동안 환자의 소변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6시에 기상을 하고 환자가 첫 소변을 봤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버려요.
버리고 그 다음 소변부터 그 다음 날 같은 시간까지 소변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7시에 환자가 소변을 봤다. 그러면 그 다음 날 7시까지 총 24시간의 소변량을 모으는 것을 24시간 소변물 검사물 수집이라고 합니다. 첫 소변은 버린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우리가 배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건데요. 배변은 대변을 보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대장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대장은 상행결장, 회행결장, 하행결장, X상결장, 직장합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장의 가장 큰 기능은 수분 전해질을 흡수하는 것, 그리고 분변을 형성하고 배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배변은 위와 12지장에서 이제 자극을 보내면 연동운동을 통해서 대변이 이동을 해요. 항문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자극이 이제 대뇌피질로 가서 다시 항문의 내 괄약근을 이완시키고 항문의 외 괄약근 이완시키고 그러면 비로소 배변이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배변을 할 때 어떠죠? 물론 중력과 복압에 의사지만 힘을 주는 하고 힘을 주는 행위를 하게 되잖아요. 그걸 발살바숙이라고 하는데 코와 입을 막은 상태에서 배에 힘을 주면서 숨을 내쉬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일시적으로 혈류량이 적어져요. 그리고 배변이 끝나면 순환 혈액이 다시 증가하면서 심혈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 질환자에게는 금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배설간호예요. 자, 배뇨간호를 우리가 수행을 한번 해봅시다. 요배설 요구 및 장애와 관련된 간호 중재는 2014년, 2017년 이렇게 2회 동안 출제가 됐어요. 정상적인 배뇨 증진을 위한 간호로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배뇨 습관 유지를 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금기가 아니라면 수분 섭취를 조금 증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많이 돼요. 하루에 2000에서 2400ml를 섭취를 하도록 얘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케겔 운동을 통해서 근육의 긴장도를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해요. 어느 근육일까요? 그렇죠. 회음부 근육이에요. 그래서 케겔 운동을 시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배뇨 자극을 해주는데요. 배뇨 시작이 지연된 경우에 우리가 적용을 해줄 수 있어요. 이때는 따뜻한 변기를 적용을 해주고 대상자 다리나 대퇴를 두들겨서 우리가 자극을 주는 거죠. 그리고 방광을 압력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요실금 대상자를 위한 간호 중재가 2020년에 나왔어요.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부분보다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해요. 최근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실금 대상자를 위한 간호 중재가 조금 더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훈련 방법은 방광 조절 훈련 방법이에요. 이것은 요일을 느끼지 않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인 시간에 내가 배뇨 활동을 하는 거죠. 내가 소변이 마렵지 않더라도 아침 7시에 소변을 보겠다라고 하면 변기에 가서 앉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회음부 근육 운동 강화를 해줍니다. 이것은 케겔 운동으로 할 수가 있고요. 특히 노인의 경우에는 회음근 근육이 특히나 약해져 있기 때문에 노인의 요실금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 배설뿐만이 아니라 욕창 그리고 낙상 그 부분에서도 노인에게서 우리가 적용하는 간호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룰 건데요. 이거는 임상 현장이 노인 대상자가 많고 그리고 우리 사회 자체가 고령화로 되고 있죠. 그리고 노인에게서 나타나는 특성들 때문에 노인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트렌드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노인의 부분에서는 조금 더 깊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노인의 요실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양 요인을 먼저 사정해야 되겠죠. 왜 요실금이 생겼는지 원인을 알아야 그에 대한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루에 제한을 금기가 아니라면 노인의 경우는 하루에 1500에서 2000cc 정도의 수분을 섭취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밤 7시, 8시가 넘도록 수분을 섭취하도록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야뇨증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이때까지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비를 예방을 해주고요. 필요하다면 보조기구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뭐 좌변기를 침상에 두던지 아니면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지팡이나 보행기를 적용을 해줄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케겔 운동을 시행해주고요.
그런데 만약에 치료가 안 돼서 유치도뇨를 꽂아야 할 상황이 생기면 이것은 가장 마지막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실금이 있다고 해서 바로 첫 번째로 그냥 폴리 껴야지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방광의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치도뇨가는 가장 마지막에 여러분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도뇨의 적응증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는 간헐적 도뇨, 두 번째는 유치 도뇨가 있어요.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된 부분이죠. 이 부분은 어떻다? 중요하다는 거죠. 간헐적 도뇨도 15, 16, 17, 18, 19까지 출제가 되었다가 작년에 한 해 출제가 안 됐어요. 작년에는 유치 도뇨만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둘 다 알아놔야 되겠죠. 자, 간헐적 도뇨, 우리가 넬라톤이라고 하는 넬라톤 카테터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간헐적 도뇨는 목적이 척수 손상이나 근육신경계 퇴행 대상자의 장기적 관리, 척수 손상 환자들은 우리가 CIC라고 해서 정해진 시간에 소변을 배출을 해주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바로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방광 팽만이 되었을 때 즉시 이것을 완화시켜주는 치료로도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환자가 척수 마취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병실에 도착했는데 서너 시간이 지나도 소변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신체 사정을 했더니 방광이 굉장히 불룩하게 팽만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럴 때 즉시 방광 팽만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도 넬라톤을 시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방광도 근육이기 때문에 근육이 늘어나면 얘네들이 상처가 생겨서 방광의 수축 이완 활동이 잘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방광도 우리가 근육 활동을 정상적으로 기능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이런 처치를 하게 돼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잔뇨량을 측정할 때, 그리고 소변 검사물을 채취할 때, 그리고 수술이나 검사 전 중후에 방광을 비울 때 생긴 넬라톤을 시행을 하는데요. 특히 홀바디 본스캔 같은 경우에는 소변을 완전히 소변을 보고 방광을 완전히 비운 상태에서 우리가 검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넬라톤을 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만 그 중에도 중요한 것은 자세, 배횡화 위로 우리가 시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외음부로 소독하고 도뇨관 삽입은 남자의 경우에 16에서 20cm, 여자의 경우엔 5에서 8cm이라고 말씀드렸죠. 왜요? 요도의 길이가 남자와 여자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검체물을 채취해야 되는데 무균수를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유치도뇨. 유치도뇨는 왜 하느냐? 요로 폐쇄를 해소해주고 방광을 감압시켜주기 위해서 한다. 그리고 비뇨기과 수술. 이나 수술 후에 방광을 세척할 때 이때는 투웨이 폴리를 끼는 게 아니고 반드시 3웨이 폴리를 끼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방광 세척은 3웨이 폴리를 낀다는 것 알아두시고, 그리고 중증 대상자 소변량을 측정할 때 또 폴리를 낍니다. 그렇다면 폴리 카테터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간호는 어떠하냐? 첫째는 회음부 간호를 해줘야 되겠고요. 유리네이션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충분하게 수분 섭취도 해야 돼요.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배액 체계의 폐쇄성은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배액관의 개방성은 유지를 시켜주셔야 돼요. 클램핑을 중간에 잠그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폴리 카테터부터 유린백까지 하나의 체계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이제 폐쇄성을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개 굉장히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배액 체계는 폐쇄성을 유지를 해주고 배액관은 개방성을 유지를 해줘라. 그리고 유린백은 항상 어디보다 낮게, 방광보다 낮게 위치를 해라. 역류를 통해서 요로 감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방광보다 낮게 위치를 하고, 그리고 소변의 산성도를 유지를 하고요. 감염의 징후를 관찰해라. 이것이 유치도뇨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간호가 되겠어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배변 간호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배변 간호는 장배설의 장애와 종류와 원인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특히 2015년과 2018년에 변비가 출제가 됐어요. 근데 분변 매복이 나올 때가 됐는데 한 번쯤 나올 법한데 안 나와요. 특히 노인 환자에서 분변 매복이 굉장히 흔할 수 있는데요. 변비와 더불어서 여러분이 분변 매복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분변 매복은 무엇이냐? 직장 안에 단단한 변이 덩어리채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변이는 있어요. 대변을 보고 싶은 느낌은 있는데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직장 안에 대변들이 이렇게 덩어리
채 있다 보니까 물이 이렇게 사이사이로 흐르게 되죠. 그러니까 그냥 딱 얼핏 보면 설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아니면 변실금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때 분변매복 있는지도 반드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분변매복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인은 섬유질이 낮은 시기를 섭취했을 때, 그리고 운동이 부족할 때, 그리고 노화일 때도 분변매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설사와 변실금이 있는데요. 분변매복과 함께 설사와 변실금은 세트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변매복이 있는데 설사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고 변실금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따가 문제풀이 시간에 한번 다뤄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설사는 뭐다? 수분이 많고 형태가 없는 변이다. 원인은 음식이나 약물, 수술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요. 변실금 같은 경우는 대변이 불수의적으로 배출되는 거예요. 요실금과 비슷합니다. 요실금은 불수의적으로 소변이 흘러나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변실금의 경우에는 불수의적으로 대변이 배출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신경근육 질환이나 척수 손상, 종양에서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신체상의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대변을 계속 지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창피할 수도 있을 거고 정말 밖에 나가기도 싫을 거고요. 나는 왜 이러지? 이렇게 신체상 손상이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변실금 환자에게서는 변의 형태를 관찰해주고 원인을 파악을 합니다. 만약에 분변매복 때문에 변실금이 있다면 분변매복을 해결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변이 느끼는 시간 전에 배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되겠고요. 장내가스와 치질은 일단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황이고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요. 중요한 것은 변비, 분변매복, 설사, 그리고 변실금 이렇게 네 가지는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장배설 요구 장애와 관련된 간호 중재를 살펴볼 건데 2020년에 자연 배변을 돕는 방법에 대해서 출제가 됐어요. 어떻게 하느냐? 규칙적으로 배변 습관을 갖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규칙적으로 배뇨 습관을 갖는 거랑 똑같아요. 배변 습관도 마찬가지로 정해진 시간에 화장실 변기에 앉는 거예요. 난 일어나자마자 소변 보고 대변 봐야지, 7시에 소변 봐야겠어 하면 7시에 앉는 거죠. 그렇게 규칙적으로 배변 습관을 길러주는 것, 그리고 적절한 자세를 취해주는 것. 우리가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대변을 볼 때 중력과 복압에 의해서 가장 대변이 잘 나오는 자세거든요. 그래서 웅크리고 앉는 자세를 취해주도록 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좌변기를 쓸 때는 밑에 발받침 하나를 더 대주든지 뭐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복부 마사지를 해준다. 이 복부 마사지 저도 하는 방법인데 효과 진짜 좋아요. 그래서 복부 마사지. 단 금기가 아니라면 복부 마사지는 해주는 것이 좋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고섬유 식이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약물을 쓰는데요. 이제 완화제나 하제 아니면 관장, 좌약 같은 우리가 약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루술은 우리가 어디에서 한번 했나요? 영양에서 한번 했어요. 그죠? 그래서 전혀 낯설지가 않다. 장루술은. 장루를 가진 환자들에게는 우리가 식이교육할 수 있다고 했고요. 장루의 위치에 따라서 변의 물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식이교육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장루 수술한 환자들은 수술하고 나서 6에서 8주 동안은 섬유질이 풍부한 시기나 가스가 풍부한 시기는 웬만하면 피하도록 저희가 해요. 가스 생성 음식은 콩, 양배추, 맥주, 옥수수 등이 있죠. 그리고 냄새를 유발하는 음식은 아스파라거스, 생선, 브로콜리, 마늘, 양배추 등이 있습니다. 변을 단단하게 하는 음식으로는 바나나, 치즈쌀, 끓인 우유 등이 있고요. 변을 묽게 하는 것은 술, 브로콜리, 과일 등이 있어요. 왜냐하면 파우치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변의 양이 너무 묽거나 아니면 가스가 나와서 파우치가 터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수술하고 6에서 8주 동안은 식이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장루는 주머니에 대변이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찼을 때 우리가 비우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스토마 주위의 피부를 잘 관찰해 줄 필요가 있어요. 플레이트를 붙이고 그 위에 파우치를 붙이게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원피스 형태가 있는데요. 그 제품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피부에 직접적으로 얘네들이
접착이 되는 거죠. 닿는 거죠. 그래서 피부 자극이 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를 굉장히 잘 관찰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스토마 주위는 중성 비누로 닦고 반드시 건조를 시킨 후에 우리가 피부 보호제를 바릅니다. 이 부분 기억해 두시고요. 일상생활은 가능해요. 가능하고 수영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상자들이 잘 움직이려고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환자들에게 일상생활은 가능합니다만 어떤 것은 피해라. 신체 접촉을 하는 운동과 무거운 것을 드는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무거운 것을 들 때 뭐가 생기나요? 복압이 올라가죠? 그러면 파우치가 터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수영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하셔도 돼요. 단 잘 고정하고 지지해주고 적정한 보호대를 쓴다면 수영도 가능합니다. 이 환자들에게는 신체상의 변화기 때문에 정서적 지지도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간호사들이 스토마를 다 백 체인지를 다 해주지만 보다 빨리 자가간호에 참여시키는 것이 이분들의 정서적 지지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자조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결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피부 통합성을 유지해 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 다음 장배설 장애와 관련된 약물인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무엇이냐면 부피 형성 하제와 그리고 자극성 하제 두 가지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는데 부피 형성 하제는 말 그대로 대변의 양을 벌크업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약을 먹고 물을 조금만 먹는다면 더 대변이 단단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벌크업 제제는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자극성 하제는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들코락스, 우리가 쉽게 시중에서도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연동 운동을 촉진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장내 수분의 재흡수를 억제해줍니다. 굉장히 빨리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남용하게 되면 마비성 장폐색이 생길 수 있어요. 즉 자극성 하제를 한 알 먹던 거를 두 알, 세 알 먹어야 대변을 보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극성 하제는 너무 남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관장의 경우에는 2017년, 2019년 이렇게 두 해 동안 출제가 됐었는데요. 배출관장보다는 이제 정체관장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관장에서 일단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체위예요. 좌측 심수 체위를 취해준다. 그리고 카테터의 삽입 방향은 배꼽 방향으로 삽입을 해준다는 것은 중요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장액을 주입할 때 중력에 따라서 높게 들면 관장액이 빨리 들어갈 것이고 좀 낮게 들면 관장액이 좀 느리게 들어가겠죠. 이제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5분에서 10분 동안은 관장액을 보유하고 배출해라. 즉 참아라. 바로 화장실에 가지 말고 좀 참으세요 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관장은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네, 이제 다 같이 문제풀이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번이에요. 신부전으로 입원한 46세 환자가 소변이 하루 동안 300이 나왔다. 이거 뭐죠? 소변 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소변이 300 미만이면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핍뇨라고 얘기를 하죠. 핍뇨는 하루에 소변이 400ml 미만 혹은 시간당 30ml 미만일 때 우리가 핍뇨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루에 소변량이 얼마인지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배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너무나 정직한 배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 있나요? 성장 발달, 신생아는 소변 농축 능력이 없고요. 그리고 노인의 경우도 방광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방광 수축 능력이 감소해서 비뇨기 감염이나 혹은 자꾸 야뇨증이나 빈뇨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음식, 카페인, 특히 뭐 녹차 이런 것, 심리적 요인, 스트레스 받으면 자주 소변을 보러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활동과 근긴장도, 그리고 약물과 질병도 우리가 배뇨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불안과 스트레스는 배뇨량을 증가시킵니까? 증가시키나요? 배뇨량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고 배뇨의 횟수를 증가시키죠. 카페인은 어떤가요? 카페인도 배뇨의 양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횟수를 증가시킵니다. 노화는 소변 농축 능력을 감소해서 야뇨를 유발한다. 이거는 맞죠? 맞아요. 열성 질환은 소변 농도가 감소하나요? 감소해요. 증가해요.
소변의 농도가 증가하고요. 소변량이 그래서 감소합니다. 진통제는 사구체 여과를 빠르게 해서 소변 배설량이 증가하나요? 소변 배설량이 감소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9번입니다. 요실금의 종류와 정의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어요.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린 요실금에 대해서 이 표를 한번 살펴본 기억이 나시죠? 기능성 요실금 정의, 긴장성 무엇인지, 긴박성은 무엇인지 각각의 종류와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1번은 뭔가요? 계속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요실금은 뭐다? 완전 요실금이다. 긴박감 후 불소위적으로 요배출하는 것은 긴박성 요실금이 맞아요. 그죠? 그리고 불소위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배뇨로 기능성에 장애가 있는 것은 뭐다? 기능성 요실금이 됩니다. 그리고 방광의 소변이 찰 때 예측 가능한 간격으로 일어나는 불수의적 요실금, 이것은 반사성 요실금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비정상적으로 방광이 수축되고 과다한 팽창 없이 보갑의 증가로 인한 50ml 이하의 소변 배출은 긴장성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요실금의 종류와 정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세요. 그 다음 11번이에요. 설사의 원인 및 생리적 반응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 옳지 않은 것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설사 유발 요인이 무엇인가요? 뭐 스트레스, 장내 감염, 음식, 약물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정답은 몇 번인가요? 4번. 자, 만성적인 사용이라고 했어요. 만성적인 사용은 오히려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왜요? 자극적인 하재의 만성적 사용은 마비성 장폐색을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변비가 생기지 설사는 생기지 않아요. 나머지 1, 2, 3, 5번은 우리가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 번 더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 16번이에요. 배변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효과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변비의 유발 원인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설사 다 설사를 일으켜요. 그러면 이 중에서 설사를 일으키는 것 하나만 찾으면 되겠죠.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자, 항히스타민, 마약성 진통제, 교감신경 흥분제, 파킨슨 치료제는 다 변비를 유발합니다. 변비를 유발하는데 마그네슘 성분의 제산제가 왜 설사를 일으키냐면요. 우리가 마그네슘 옥사이드라고 하는 약이 있고요. 그리고 마그네슘 하이드록사이드라고 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둘 다 마그네슘이 들어간 성분인데요. 용량에 따라서는 제산제로도 사용이 되고 그리고 변비약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그네슘 성분 제산제는 충분히 설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또 세트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문제와 보기를 먼저 보고 풀 수 있는 문제는 풀어라 라고 말씀드렸죠. 자, 일단은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잔뇨의 측정 방법과 간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우리가 케이스를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잔뇨 측정의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옳지 않은 것은을 묻고 있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잔뇨는 배뇨한 직후에 측정해야죠. 왜냐하면 한참 있다가 소변이 방광에 찰 테니까. 그래서 소변을 즉시 본 후에 잔뇨량을 체크하는 것이 맞습니다. 검체 채취할 때 소변은 처음 소변 버리고 중간 소변을 받도록 한다. 간헐적 전후의 목적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그 중에 검체 채취, 이것은 뭐다? 그냥 일반적으로 소변 채취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배뇨 방광 후에 남아있는 소변은 정상적으로 50에서 100 이하이다. 보통 잔뇨량은 50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100 미만이면 그래도 정상으로 간주를 하긴 합니다. 그리고 잔뇨 측정을 위해서 도뇨는 여러 감염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무균적으로 시행을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도뇨관을 삽입해서도 잔뇨량을 측정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방광 스캐너를 이용해서도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알류 체크하는 소노 기기가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방광에 딱 대요. 그러면 띠디딕 해서 알류 얼마 이렇게 딱 나와요. 굉장히 편리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잔뇨 측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1번 문제인데 이 환자는 방광근의 긴장도가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 정체 증상이 나타났다. 이 환자에게 필요한 간호교육 및 중재를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어요.
요배설 요구 및 장애와 관련된 간호중재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배뇨 습관을 유지해주는 것, 그리고 배뇨를 자극해주는 것, 그리고 근육 긴장도 완화해주고 크레드 기법을 적용해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 크레드 기법은 방광을 조금 압력을 해서 소변이 배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방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환자에게 역시 간호중재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다? 4번이다. 바로 우리가 유치도뇨 한다고 했나요? 아니죠. 유치도뇨는 가장 마지막에 선택을 해야 되는 방법이었고요. 이 환자가 어떤 환자인지 케이스를 읽어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케이스는 보지 않고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환자에게 할 수 있는 간호중재와 교육은 4번이 정답이 아니다라는 거 충분히 우리가 고를 수 있었습니다. 22번 문제. 이 환자가 요정체가 다시 심해졌어요. 그래서 외래를 왔습니다. 그래서 방광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기로 했어요. 결국에 뿌리를 꼈네요. 그러면 이 환자에게 하는 간호중재로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 폴릭 카테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어떻게 간호할 것이냐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였는데요. 자, 정답은 4번이에요. 1번은 방광보다 아래쪽에 위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요도 손상 예방하기 위해서 절대 안정 특별히 필요 없습니다. 폴릭 카테터 가지고 충분히 우리 엠뷸레이션 할 수 있거든요. 방광 세척이 필요한 경우에는 2웨이가 아니라 3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경이 3개인 폴릭 카테터를 넣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5번, 요도 입구의 크기에 따라서 적합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큰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이 큰 여성보다 큰 폴릭 카테터를 삽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 23번, 어떤 환자가 오전 10시에 척추마취에서 자궁적출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다음날 아침에 폴리를 제거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쁜 간호사가 와서 봤더니 아랫배가 아프다고 호소했어요. 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배가 빵빵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배가 너무 아프다고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소변이 마려운데 안 나온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폴릭 카테터를 제거하고 나서 어떤 것을 간호사정해야 되느냐를 묻고 있는 문제였어요. 폴릭 카테터를 제거하고 나서는요, 반드시 환자에게 이러한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연 배뇨를 제대로 했는지, 소변을 몇 시에 봤는지, 그리고 시원하게 봤는지, 그리고 움직일 때 소변이 흐르진 않았는지, 소변 볼 때 불편하진 않았는지, 이러한 요소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환자에게 처음으로 물어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소변 마지막에 언제 보셨느냐를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폴릭 카테터를 빼고 나서 환자한테 확인해야 할 상황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반드시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29번입니다. 정상 배변을 증진하기 위한 간호중재로 옳은 것을 묻고 있어요. 자연 배변을 돕는 방법이죠.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배변 욕구에 맞춰서 시간을 정해놓고 보통 이제 식후 1시간에 우리가 배변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세, 식이,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사생활 보호까지 몇 가지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정답은 뭔가요? 옳은 중재는 적당한 자세를 취해줘야 되겠죠. 간헐적으로 관장 특별히 필요 없습니다. 하제는 배변 2시간 전에 사용한다? 아니에요. 아니고요. 화제나 좌약은 30분에서 1시간 전에 보통 사용을 하고요. 간호중재 하고 나서 배변하도록 아니고 식전 1시간이 아니라 식후 1시간 후에 우리가 배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47번 우리가 장루에 대해서 또 나오고 있는데요. 장루 간호에 대해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늘 묻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다? 시기, 그리고 교환 방법이 있었고 활동, 운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서적 지지와 피부 통합성 유지해야 된다는 것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죠.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었고요. 알코올을 사용하면 피부가 오히려 더 자극되고 건조하기 때문에 알코올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1, 2, 3, 4번은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 케이스 문제 한 번 더 풀어볼게요. 53번에서 55번 문제입니다. 이 환자의 장배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고요. 이것은 일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케이스를 보지 않아도 되겠어요. 하지만 이 환자는 폐압절제술도 받았고 마약성 진통제도 복용하고 있고요. 경구 섭취가 감소한 데다가 침상에서 누워 있어요. 그렇다면 활동이 양이 적어졌을 거고
마약성 약물은 연동운동 억제해서 변비 유발했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연동운동을 증가시킵니까? 아니요, 감소시키죠. 전신마취는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아니고요. 심리적으로 우울은 연동운동을 감소시켜 줍니다. 그리고 경구 섭취의 감소는 수분의 양을 증가시킵니까? 아니죠. 감소시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2번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자, 54번. 이 환자의 간호중재로 옳은 것을 묻고 있어요. 즉, 변비가 있었고 자연배설을 돕는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충분한 식이섬유와 수분 섭취 필요하고요. 앙하이 아니고 너무 똑바로 누워있으면 우리가 연동운동 감소되잖아요. 수분 섭취는 제한할 필요가 없고요. 고섬유질 식이 제한해야 되고, 지사제 규칙적으로 사용합니까? 지사제는 뭐죠? 설사 때 우리가 줄 수 있는 약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변비기 때문에 지사제는 우리가 투여하지 않습니다. 자, 55번. 이 환자에게 배출 관장을 시행하려고 했어요. 수행 절차 중 옳은 것은을 묻고 있습니다. 배출 관장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자, 정답은 몇 번인가요? 5번이죠. 심수체의를 취한다고 했고요. 좌측위로. 그리고 무릎을 가능한 많이 구부리도록 해서 항문 주위가 노출되도록 해야 됩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참고 대변을 보라고 말씀드려야 되고요. 관장액을 3분 이내로 빠르게 주입하면 안 돼요. 천천히 주입해야 됩니다. 너무 빠르거나 차가운 관장액은 장의 경련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른 것에 베타딘 용액을 묻히는 것이 아니라 윤활제를 묻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사기 내관을 빼고 주사기 앞부분을 손으로 막은 상태에서 글리세린을 20에서 22도씨는 아니에요. 체온 정도 37도에서 40도 정도로 따뜻하게 데운 상태의 물을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59번에서 61번 문제예요. 이 환자의 간호 진단으로 옳은 것은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환자는 어떤 환자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유치도뇽을 삽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활력 징후를 봤더니 특별히 어분후만한 데이터는 없고요. 단지 헤모글로빈이 좀 떨어져 있을 뿐 나머지 수치는 크게 이상한 것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이냐면 잠재적 위험성을 파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였어요. 자, 폴리를 갖고 있으면 어떤 것이 생기나요? 지금 감염은 아니고요. 위험성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폴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폴리와 관련된 감염의 위험성으로 정답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종합적으로 랩 데이터를 파악을 하고 이 환자의 상태를 확인을 한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그 다음 60번입니다. 이 환자의 요로 감염 예방을 위한 간호 중재를 옳은 것은을 묻고 있어요. 즉, 폴리카테터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에게 어떠한 간호를 시행을 해줄 거냐를 묻고 있는데요. 자,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이 100 체계는 폐쇄 체계를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 관은 개방 체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도뇨관과 투부는 웬만하면 분리하시면 안 돼요. 컨타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침상 틀에 고정하는 건 맞아요. 침상 난간이 아니라 침상 틀에 고정하는 것은 맞는데요. 정기적으로 잡아당깁니까? 절대 잡아당기시면 안 돼요. 요도에 자극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잡아당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소변 주머니는 침상의 틀에 고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방광 아래 위치하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자, 61번입니다. 이 환자의 회음부 간호로 옳은 것은 늘 묻고 있어요. 자, 어떻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정답 2번이죠. 회음부 간호할 때 도뇨관 밀어넣습니까? 밀어넣으면 안 되죠. 오히려 인펙션 소스를 주는 거고요. 대음순, 소음순, 요도 순서로 우리가 회음부 간호를 해야 되고요. 위에서 아래로 한 번만 닦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러 번 닦는 거죠. 회음부 간호는 너무나 쉬운 문제. 이거는 틀리신 분 안 계시죠? 자, 그 다음 68번 문제입니다. 68번에서 70번 문제고요. 이 환자의 배변 문제는 늘 묻고 있어요. 그럼 이 환자가 어떤 환자인지 우리가 봐야 돼요. 자, 어떤 환자인가요? 설사성 대변의 무의식적인 누출이 있어요. 변실금이 있다는 거죠. 대변이 무의식적으로 있다. 그런데 설사도 있네. 자, 그렇다면 설사, 변실금 둘 중에 뭘까를 일단 고민이 되겠죠.
그런데 뭐가 있다고 했어요? 변이가 있는데 대변을 배출한 지 5일 이상 됐대요. 즉 분변 매복이 있다는 겁니다. 분변 매복, 변실금, 설사 이거 세 개 제가 세트로 알아놓으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분변 매복 때문에 설사성으로 변실금이 나타나는 환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실금으로 정답을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69번 문제요. 그렇다면 이렇게 변실금이 있는 환자의 간호중재로 옳은 것은을 묻고 있는데요. 변실금의 형태와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원인에 따라서 우리가 치료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변실금 있는 경우에는 변이를 느끼는 시간 전에 배변을 규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고, 실금 있으면 그 피부에 어떤 자극이나 통합성 장애가 있기 때문에 피부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간호중재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은 5번이 되겠죠. 배변 후 물과 비누로 회음 주위를 깨끗하게 씻고 건조해야 된다. 이것이 변실금의 간호중재가 됐습니다. 70번. 이 환자의 평가 지표로 옳은 것은을 묻고 있어요. 변실금에 대해서 우리가 간호중재를 했으면 그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변실금 치료 후, 중재 후 3일마다 규칙적으로 변 배출을 하고 있다가 정답으로 우리가 고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76번에서 78번 문제예요. 이 환자에게 변비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간호 문제를 옳은 것은을 묻고 있어요. 즉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고관절 골절 때문에 수술을 받은 지 3일째고요. 치아가 모두 빠진 상태예요. 즉 변비의 원인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이 환자는 잘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잘 섭취 못하고 있대요. 만약에 여기서 시기와 관련된 것이 있다면 굉장히 헷갈렸겠지만 우리가 활동 지속성 장애라는 보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정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변비의 원인이고요. 그 다음 77번입니다. 이 환자에게 매일 좌약과 하재가 투여가 됐는데도 여전히 이러한 증상이 있대요. 그리고 식욕감퇴, 복부팽만, 오심, 구토가 있고 설사 양상에 묽은 변이 계속 흘러나왔다고 한다면 뭔가요? 분변 매복이에요. 자, 분변 매복의 치료는 관장과 손가락 관장입니다. 손가락 관장이 finger enema, 용수 관장, 용수 배변 다 같은 용어예요. 자, 분변 매복 있을 때 간호중재의 용수 배변, finger enema, 손가락 관장, 용수 배변, 용수 관장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분변 매복의 간호중재, 올바른 간호중재를 고르는 문제였어요. 그렇게 어렵진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78번 한번 볼게요. 이 환자에게 용수 관장을 했어요. 할 때 간호사의 행동으로 옳은 것은을 묻고 있습니다. 용수 관장의 절차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였어요. 용수 관장은 우리가 마음대로 막 하지 않아요. 의사에게 컨펌 받고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직장 안으로 손가락을 넣은 후에 대변 덩어리를 손가락으로 부숴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변이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측이가 아니고 좌측이, 우리가 똑같은 관장이기 때문에 좌측 심스 포지션을 취해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검지와 중지를 함께 넣나요? 안 돼요. 검지, 중지 같이 넣는 거 아니고 검지만 넣고요. 딱딱한 덩어리를 항문으로 끌어내리면 직장벽이 자극되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리도케인 젤은 넣을 수 있어요. 자극이 되기 때문에 리도케인으로 살짝 마취를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삽입한 손가락을 직장을 따라 배꼽 아래 방향이 아니라 배꼽 방향으로 우리가 삽입을 해준다. 관장 절차랑 똑같습니다. 단지 손가락을 사용할 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자, 그 다음 91번에서 93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91번 문제예요. 이 환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간호로 옳지 않은 것은 을 묻고 있어요. 어떤 수술을 하나요? 직장암으로 회장로 조성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환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설명 방법이나 어떤 간호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되겠죠. 여러분 이거 충분히 우리가 임상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예요. 수술 전에 환자에게 간호중재하고 충분히 설명을 하고 정서 지지를 해주는데요. 합병증 설명해 줄 수 있고요. 수술 과정 설명해줘야 환자가 불안이 감소가 되겠죠. 그리고 환자의 불안감은 말로 표현하도록 해서 우리가 경청하는 태도를
취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장루를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변이 배출되는 기전과 변 양상이 변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는 충분히 우리가 교육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5번은 아니에요. 어차피 시행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 92번이요. 이 환자가 수술을 하고 나서 수술 직후 병실에서 환자의 장루를 사정할 때 의사에게 알려야 할 경우라고 했어요. 자, 장루를 옆에서 보면은 이런 형태가 돼요. 약간 볼록 올라온 형태도 있고요. 아니면 원뿔 같이 생긴 형태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항아리 단지처럼 생긴 것도 있고 납작한 것도 있고요. 아니면 움푹 파여져 있는 것이 있죠. 자, 장루는 여러분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빨간 딸기같이 생겼어요. 색깔은 되게 딸기같이 생겼고 만져보면 약간 입술이나 코끝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리고 모세혈관이 많기 때문에 잘못 건드리면 피가 쉽게 납니다. 하지만 지혈도 가능해요. 자, 장루의 색은 붉은색이 맞다. 그리고 촉촉해요. 정상적인 소견이고요. 닦을 때 소량의 피가 묻어 나올 수 있고요. 3cm 정도는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까맣게 변했다는 것은 네크로틱 체인지가 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은 즉시 의사에게 알려주어야 돼요. 나머지는 다 정상적인 소견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강의 마칠 거고요. 다소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을 거지만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포인트 잘 기억하시면서 이번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